오늘 볼게요. 오늘 비문학 전략 독해. 오늘은 조금 비문학 독해 파트를 이제 명확하게 분석을 해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 근데 개념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비문학 전략들 글 해결 전략. 자, 글 전체와 독해. 독해는 글을 이루는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하위 구성 요소가 있어. 글은 문단들로 이루어져 있죠? 문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글 전체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또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 문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문단의 이해가 돼. 또 문장은 문단어로 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하위 구성 요소를 이해했다고 해도 요소들 간의 연결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글 전체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독해 플러스 글 전체에 대한 독해 사이에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글 전체에 대한 독해를 시도하고 하위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글 전체를 시도하고 또 전체 글의 독해를 통해 하위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독해를 또 다시 들어가기도 해야 된다. 알겠어요? 작은 걸 통해 큰 것도 보고 큰 걸 통해 또 디테일한 것도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를 통해 목표는 뭐다? 글 전체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글 전체는 아까도 말했듯이 글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각 문단의 중심 내용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 중심 내용 뭐야? 문단마다 핵심이 한 가지씩 있다 그랬지? 그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글 전체 주제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을 읽을 때 문단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기억해두는 습관을 갖는다면 글 전체 주제를 파악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냥 위에서부터 블라블라블라 읽지 말고 문단 하나씩 좀 찍어가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내려가자는 거야. 자, 또 하나의 문단이 그러하듯이 한 편의 글도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구성된다. 자, 이제 문단들 가운데는 중심 내용이 담긴 핵심 문단이 있어.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이 담긴 문단들도 있어요. 어떤 뭐 과정을 설명해 놓는다든지. 자, 그러므로 글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심 문단과 세부 내용을 우리 세부 문단을 구별해보자. 자, 그러면 뭐 다른 얘기겠지만 글 전체를 독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 요약을 하자고. 요약. 자, 요약은 글의 구조와 맥락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줄이는 활동이다. 따라서 요약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지. 비문학 독해를 할 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해하고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도 하고 기억도 하고. 자, 글의 내용 요약할 때는 우선 무엇을 하느냐. 자, 우선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두 번째 문단과 문단 사이에 관계를 판별한 다음 내용별로 우리 기호하는 거 있죠? 도식화 그런 것들도 좋다. 자, 두 번째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 우리 글의 각 부분은 유기적으로 짜여 있으므로 구조를 파악하면 전체 내용 이해하기 쉽다. 뭐 개요를 작성하는 것도 좋고 내용 지도나 도표를 만들어 도식화하는 것도 좋다. 자, 글의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파악한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저 핵심 포인트는 방금 이해한 거 일단 글을 끝까지 읽고 전체 중심 내용 요약. 자, 전개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이해. 그 다음에 글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며 시대적, 역사적 의미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글의 구조와 독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이제 볼게요. 글의 구조. 한편에 글을 쓸 때 글쓴이는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재를 배열하고 글의 뼈대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구성이라고 한다. 구성. 자, 이런 구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서 글의 짜임새를 구조라고 부른다. 따라서 독자는 글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자, 글의 구조를 분석하는 이유가 뭐다? 글쓴이가 계획한 구성과 집필 의도를 우리가 역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 글쓴이가 그래서 의도가 뭐지? 설득이야? 설명이야? 뭐야? 자, 구성 방식과 글의 구조를 미리 간파하면 이어질 부분의 내용을 예상하고 추측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글을 쭉 따라가면서 글쓰기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고 다음 부분에는 이런 것이 나오겠지 하면서 예측을 하게 되면 내가 글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문장 막 따라가는데 급급하지 말고 여기서 이게 예시네, 이거 이과네, 그러면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가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이야. 그러면 반드시 다음에 해결 과정을 언급을 하겠지. 그러면 그런 걸 집중해서 읽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다? 글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구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아는 것들도 있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구조의 유형 먼저, 자, 자연적 구성 1. 자연적 구성 2. 논리적 구성.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나눈다. 보입니까? 1하고 괄호. 자, 자연적 구성은, 자, 당연히 글도 시간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비문학 독해도. 우리 뭐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자, 시간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 자, 서사적인 글이라는 게 있어요. 서사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공간적 구성은 사물이 놓인 위치나 차례에 따라서 글을 배열하기도 한다. 묘사적인 글은 흔히 위에서 아래로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공간을 가지고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논리적 구성을 봅시다. 자, 제재들의 자연적인 순서에 상관없이 필자의 의도대로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배열하는 종합적 구성이고요. 자, 설명문이나 논설문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런 글들이지. 자, 단계식 구성, 포괄식 구성, 열거식 구성, 그 다음에 점층식 구성, 인과식 구성 등등이 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계적 구성, 그러니까 전체 글이 혹은 한 문단이 2단 구성이야. 원인과 결과야. 원인 나오면 뒤에 결과 나오겠구나. 우리 예상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보통 뭘 얘기한다? 디테일하게 부분들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 문제를 실컷 언급을 했으면 그 뒤에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지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을 한다. 자, 본질이 나왔어. 그러면 속성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얘기했으면 끝이 나고 일반론이 나왔으면 그 일반론이 구체적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도 언급하는 이런 2단 구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들어본 얘기들이잖아. 들어본 얘기들인데 독해를 할 때 이것을 머릿속에서 자꾸 적어내서 적용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번 주 모의고사 되게 좀 어렵거든요. 이제 이번 시험 기간 때 지문이 어려운 학교, 작년도 EBS 이런 게 나온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이제 올라가면, 고3 올라가면 지문이 진짜 확 다르단 말이야.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비문학 모의고사 특히 풀어볼 건데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문이 어렵고, 얘들아 잠깐 봐봐. 1학년, 2학년 지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제로 고대, 중세, 근대 뭐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돼. 근데 이제 융합 지문들이 많이 나오잖아. 논리, 철학 쭉 얘기한 다음에 그걸 확 예술에 적용해서 사회 문제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융합된 지문들이 보면은 서로 본론 결론이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딱 예쁘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게 왜 절로 가지? 막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어렵다고. 어려워.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그런 이제 또 올라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비문하고 보실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머릿속에 꺼내서 적용해보세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글이 복잡한 글일수록 훨씬 더 수월하게 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집중합시다. 3단, 4단 뭐 이런 거 됐어요. 5단 구성, 관심을 유발해. 문제를 제시해, 문제를 해명하고, 해명을 구체화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5단 구성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일단 2단 구성을 조금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당장 쓰기에 좋으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갑시다. 호흡발식 구성. 자, 주제문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내용을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 자, 두갈식, 미갈식, 중갈식, 양갈식으로 나뉜다. 자, 먼저 두갈식 구성, 연역적이라고도 하죠. 연역적. 자, 연역적이라는 것은 결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논거와 추론 과정을 나중에 제시하는 것을 연역적이라고 한다. 결론을 먼저 내리는 거. 자, 귀납적인 것은 논리적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이것을 일반화하여 결론을 나중에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자, 변증법적 구성은 정반합. 자, 정의 완전 반대쪽에 간.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새롭게 이제 모색을 해서 합. 세 번째 합을 이끌어내는 것을 변증법적 구성이라고 한다. 열거식 구성. 자,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열거식. 자, 비문학에서 점칭이 어떻게 나올까? 덜 중요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이 중요성이 큰 순서로 배열하는 방식을 점층식. 그 반대로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점강식이라고 한다. 이 방식을 언제 쓰느냐? 대상의 범위나 중요성에 서열이 있을 때 적합하다. 자, 다음 인과적 구성은 원인과 결과인데요. 원인과 결과를 말할 때는 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3. 글의 진술 방식 갑시다.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서사, 묘사, 설명, 논증이 있다. 모든 3분의 시가 아닌 이상 이 4가지 중에서 선택을 한 거야. 자, 어느 진술 방식을 선택하는가는 글의 성격이나 주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무슨 말이냐? 주제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자, 글의 진술 방식은 쓰고자 하는 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자, 먼저 독자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그럼 설명해야지. 자, 설명에서 필자의 주된 의도는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거야. 설명을 왜?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명백히 이해시키고 상황을 분석하고 수로를 정의하고 지침을 주는 것,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다음. 독자를 설득하고 싶어. 설득할 때는 논증을 쓴다. 논증은 논리를 이용하여 독자의 태도, 관점, 감정을 변화시켜야 돼. 논증은. 자, 설득은 논증과 목적이 같으나 방법이 달라요. 자, 뭐라고? 우리가 설득이랑 논증을 같이 뭉개시지 마세요. 설득은 최소한의 논리를 가지고 주로 감정에 호소할 때 설득한다라는 게. 야, 네가 이래서 되겠니? 이렇게. 자, 논증은 논리를 이용해서 독자의 태도를 변화시켜요. 자, 둘 다 설득과 논증 둘 다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야.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논증은 논리를 이용하는 게 다르다. 설득은 감정선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차이점 됐어요? 우리가 또 이런 용어 정리 언제 하겠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시고 좀 구별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독자에게 대상의 생김, 소리, 느낌을 말하는 것은 바로 묘사다. 묘사. 묘사는 우리의 오감을 이용해서 자, 독자로 하여금 필자가 감각을 통해 인식한 것, 오감을 통해 인식한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기술 방식이다.
자, 우리가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무엇이나 다 묘사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도시의 거리, 사람의 얼굴, 다락방의 냄새, 음악 이런 것들이 있겠다. 자, 네 번째, 독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싶어. 서사야. 자, 서사는 독자에게 사건을 제시한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건이야. 자, 사건 자체는 운동 경기나 전쟁처럼 사소한 일일 수 있고 커다란 일일 수도 있다. 자, 서사라는 방법은, 그러니까 서사는 인물 사건이 나오는 게 서사야. 인물이 무엇을 했다. 자, 사건 자체가 인상과 행위를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러나 이 네 가지 기술 양식이 실제 글에서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은 별로 없다. 순수하다는 것은 그거 한 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사실상 설명과 논증이 혼합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설명은 가장 훌륭한 논증이고 또한 설명은 논증의 추리 과정에 많이 의존한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용어 조금만 더 볼게요. 먼저 설명.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술 방식이다. 자, 지정과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지정과 정의의 개념이 달라. 지정은 이것은 뭐야 라고 그냥 딱 밝히는 거야.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설명 방식으로 한 대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지적해 보이는 것. 어떤 사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거야.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오케이? 저 사람이 바로 김 선생님이야. 이 물건이 바로 내가 말한 그것이야. 이것이 지정. 손가락으로 딱 알려주는 거. 그럼 정의는 무엇이냐? 자,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일단 지정이나 정의나 똑같아. 얘 뭐야? 이게 그거야. 지정. 그럼 정의는 뭘까? 자, 지정이 이거 어디였어? 지정이 필자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확인 여부. 이것이 그것이야. 확인하는 거라면 정의는 한 낱말이 지닌 정확한 의미나 용법에 초점을 맞춘다. 정의는 A는 블라블라 어떤 B다 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정의되는 항을, 정의되는 것 A를 한 부류 속에 정립시키고, 우리 유개념이라는 거는 우리 그 큰 개념을 유개념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동물이라는 개념, 동물 밑에 포유류도 있죠? 포유류, 갑각류, 뭐 양서류 이런 등등이 있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상위에 있는 것을 유개념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종개념이라고 해. 정의는 뭐냐면 이 A를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큰 집합에 넣어주는 거야. 정의는. 자, 그 다음으로 그 항의 특정짓는 성질을 지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유류를 동물 안에 넣어. 그 다음에 이 중에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을 딱 지적해 주는 것이야. 이 용어가. 자, 예를 들면 순화란 무엇이냐? 순화란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하는 일. 자, 봐요.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하는 일이 순화 말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집합을 정의를 한번 해주는 거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순화란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더러운 말을 가능한 한 토박이 말로 재정의하는 것이요. 순화의 개념을 알려준 다음에 국어 순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립하고 있죠. 자, 비속한 말과 틀린 말을 고운 말과 표준어 및 말의 법대로 다르게 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개념의 뜻, 우리가 이렇게만 알았잖아. 내가 정의 모르는 사람 어딨냐? 모의고사 공부 같은 거 할 때 여기 동그라미하고 이건 정의야 이런 공부 많이 했죠? 오늘 조금 더 철학적이고 약간 논리적인 용어 정리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볼게요. 비교와 대조의 차이점.
자, 일단 둘 다 비교와 대조 모두 둘 이상의 대상들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감으로 성립이 된다. 자, 무엇이 서로 공통되고 무엇이 서로 다른지를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대상들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으며 또한 그 알아낸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자, 유사성에 의거한 설명이 비교고 차이점에 집중한 것이 대조다. 괜찮죠? 다음 넘어갈게. 분류와 구분을 그냥 동일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조금 있어. 근데 우리 오늘 조금 정확하게 가보자고. 자, 분류와 구분은 대상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심리적인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설명 방법이다. 자, 여기 분류는 유사성에 의거하여 모으는 작업이라면 구분은 차이점에 의거하여 가르는 작업이야. 다시 말해, 분류는 종개념에서 공통분모로서 유개념을 추출해낸다. 종개념이 아래에 있는 거라 그랬지. 얘가 포함되어 있는 줄기에서 위로 들어가는 거야. 위로. 자, 구분은 유개념에서 종교의 차이에 따라 종개념을 나누어낸다. 유개념 뭐예요? 구분이 뭐라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야. 위에서부터. 자, 따라서 분류는 계층적인 부유 조직에서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래, 여기 밑에 있는 거 가져간다. 구분은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는 거야. 조금 쉽게 구분 먼저 볼게. 구분. 문학의 장르에는 시, 소설, 수비, 희곡, 평론 등이 있다. 이렇게. 문학에는 이게 있다. 이게 구분이에요.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있다. 이런 식으로 큰 개념에서 아래로 나누어주는 방법을 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는 뭐냐면, 자, 시를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구분하는 것은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자유시, 정형시로 구분하는 것은 형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지금 예시가 조금 더 어려운데, 봐봐. 시를 서정, 서사, 극시로는 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그죠? 그리고 요 개념 자체를 이렇게 자유시, 정의시로 구분하는 것은 형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시를 분류하는 방법이야. 그냥 여기 예를 들어 가르쳐줄게요.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시는 문학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분류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 요 그림이 나올 거야. 요 그림이 나오는데 용어를 위에서 아래로 끌고 가는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구분과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한 번에 같은 걸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한 번만 좀 정확하게 가보자는 거야. 자, 다음 분석 가볼까요? 분석. 자, 사물, 현상, 원인, 특성을 그 구성 요소로 나누는 방법을 분석이라고 한다. 이 분류와 분석의 차이점은 괜찮니? 분류는 구분 같은 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시계는 손목시계, 벽시계, 일상시계, 이것을 뭐다? 구분하는 거지. 시계를 종류별로. 자, 분석은 뭐냐면 이 시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있죠. 여기 잠깐 봐봐. 이게 종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손목시계도 손목시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 안에서 벽시계도 벽시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 분석은 여기 얘가 구분에서는 대등한 관계야. 근데 분석에서는 초침, 나사 이렇게 얘네 하나하나가 같은 류가 아니잖아. 그런 게 분석. 같은 류가 아닌 것으로 나누는 것이 분석. 자, 따라서 이 분석이라는 방법은 어떤 대상이 몇 개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만
이 구성 성분이라는 거 이거 함께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눈에 보이는 물건을 분석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물리적 분석이라고 그래. 이런 시계같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머릿속에서 분석할 수가 있어. 개념적 분석이라는 거야. 자, 그럼 개념적 분석의 예시. 나는 위에서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눌 때 행복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분석한대요. 왜냐하면 행복에는 물질의 행복 따로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첫째 물질적 어떤 행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리적 분석. 물리적 분석은 아까 시계 얘기한 것처럼 연탄 난로는 받침, 몸통, 연통 등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했을 때 분석이라는 방법을 쓴다. 알겠느냐? 자, 그 다음에 예시를 갈게요. 예시. 예를 들어 보이며 유형, 계층, 분류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 특수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일반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시에 있어서는 그것이 포함되는 계층의 본질을 명백하게 하는 특수한 항목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것이 포함되는 계층의 본질을 명백하게 하는 특수한 항목이랍니다. 자, 핵심 포인트 한 번만 밑에 읽어볼게요. 자, 혼돈하기 쉬운 진술 방식 구분하기. 비교와 대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비교는 차이가 많이 나는 대상들에게서 공통점을 찾는 것. 대조는 비슷해 보이는 것의 차이를 밝히는 것. 자, 비교와 유추. 비유와 유추. 자, 비유는 문장의 겉으로 볼 때 비유는 대상 자체를 같다라고 표현해. 대상. 자, 네 얼굴이 달덩이 같다 하면은 네 얼굴이 달덩이 같다. 야, 완전 달이네. 똑같네. 근데 진짜 사람이 달 같진 않아. 달은 아니잖아. 비유는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유추는 속성이 같다 라고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유는 공통된 속성이 한 가지만 있어도 돼. 네 얼굴이 달 같다. 이게 동그라미 되는 거야, 얼굴이. 하지만 유추는 둘 이상 공통점이 많을수록 좋다. 여기 A와 B가 공통점이 막 많아. 공통점이 많으므로 A에게 세모라는 특성이 있어. 이렇게 공통점이 많으니까 B에게도 세모가 있겠지. 이것이 유추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 유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유추가 되겠지. 차이점. 자, 다음 정의와 지정. 정의는 어떤 용어의 개념을 다른 말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지정은 이것이 그것이야 라고 확인하는 것. 자, 분석과 분류. 분석은 분해한 것으로 종합을 해야 그 개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분류는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나 결과의 종류, 계류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다른 점. 자, 우리 논증 가볼까요? 논증의 개념.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가 왜 타당한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이민희로 하여금 어떤 사실이나 명제를 믿게 하는 진술 방식을 논증이라고 한다. 자, 논증이란 아직 명백하지 않은 진실이나 원칙에 대하여 그 진실 여부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로 하여금 필자가 증명한 바를 옳다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논증이다. 자, 그러면 논증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논증은 명제에 관해서만 쓸 수 있다. 명제. 자, 명제란 개념, 주장, 판단, 지적, 식견 등 드러낸 언어적 표현으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지?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거짓말이야 라고 밝힐 수 있는 것만을 명제라 한다. 자, 명제는 표출되고 또 논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모든 글에서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자, 문학작품은 모든 것을
명제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예술성이 감소되므로 자, 문학에서는 명제는 연상적으로 제시되지만 우리 논리적 증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럼 명제는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되느냐? 명제 자체의 속성. 단일성이 있어야 된다. 쌀은 탄수화물이 많다. 이렇게 정보 하나만. 오케이? 이렇게 막 블라블라 길어. 그러면 논리적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명제는 표현이 명료해야 된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우리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원숭이는 인류의 조상일지도 모른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정성. 우리 이런 거 놓치기가 좀 쉬운데 공정성은 편견이나 선입견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치우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증명해. 얘들아, 논증이 뭐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상대방이 믿게끔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선입견에 빠져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 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위대하다라는 명제는 좋은 명제가 아니다. 자, 공정하지 못해. 위대함의 기준을 교육에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 교육도 말하는 이 자신의 입장, 자기가 교육을 많이 그런 편견에 쌓인 글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렇다면 명제의 종류는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명제 등등이 있습니다. 괜찮지? 사실명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증명하는 것이고, 가치명제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이 되겠지. 자, 이제 우리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논거의 뜻은, 논거란 명제를 뒷받침해주는 논리적인 근거를 논거라고 한다. 논거는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라는 것도 있어. 사실 논거는 구체적인 팩트죠. 그래서 뭐 믿을만한 단체의 설문조사 혹은 뭐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사실 논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출처가 중요하다.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 소견 논거도 힘이 있어. 어떤 방면에 권위자의 의견을 빌리는 것이 소견 논거에 해당하겠다. 소견 논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이걸 인용했다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냐는 것도 밝혀야 되겠지. 뭐 어느 대학의 무슨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런 멘트를 꼭 넣어주어야 논리적으로 힘이 있지. 그냥 어떤 교수님에 의하여 이렇게 말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신뢰성을 갖기가 어렵다. 자, 여기 잠깐 볼게. 우리 용어 중에 방증이랑 반증이라는 단어가 있어. 차이점 아세요? 일단 반증은 어떠한 사실, 어떠한 명제가, 어떤 하나의 명제를 반대하는 증거야. 반증. 그러니까 어떠한 명제를 내가 이것을 밝히고 싶은데 이걸 밝히는 것보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게 훨씬 쉬울 때가 있어. 이해되세요? 내가 어떤 하나를 주장해서 근거를 막 대는 것보다 이거 사실이 아니야? 이 아니라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우법을 대우로 원래 명제를 증명하는 거야. 이때 사용되는 이게 거짓말이야. 반대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하고, 우리 방증이라는 용어도 나와. 방증은, 자, 얘는 반대되는 증거야. 방증은 어떠한 명제의 핵심 증거가 있겠지. 핵심 증거가 아니라 방증은 이쯤에 변두리쯤에 있는 증거야. 변두리, 지방의 방자야. 간접적인 증거.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야 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지만 간접 증거 정도 되는, 조금 멀리 그 주변부를 증명하는 것을 간접 증거를 방증이라고 한다. 가끔 이런 선택지에서 나오는데 애들이 용어를 좀 모를 때가 있어서 설명해봤어요. 자, 다음 추론을 가보겠습니다. 추론. 자, 추론이다. 자,
어떤 특정한 전제로부터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논증의 형식이다. 그와 같은 논증이 옳은지 아닌지를 해명하는 것이 바로 논리학의 과제야.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 있는데 논리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연역 추론이다. 자, 연역 추론은 일반적인 지식 혹은 보편적인 지식을 전제로 하여 자, 이것이 전제야. 그것으로 하여금 특수한 지식이나 원리 사실을 논증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3단 논법이다. 자, 근대화의 목적은 인간성의 고용이다. 자, 근대화라는 아주 큰 개념을 가지고 왔어. 또 남녀 평등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그러므로 특수한 상황, 남녀 평등은 인간성을 부양시킨다라는 아주 디테일한 작은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을 연역 추론. 반대로 귀납 추론은 뭐냐? 귀납 추론은 개별 사건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특수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야 되는 방법으로 일반화가 있고 유추가 있다 이거야. 일반화. 내가 새를 한 1000마리를 관찰했어. 그랬더니 아, 새는 날아다니네? 괜찮아? 내가 까마귀도 보고 참새도 보고 까치도 보고 많은 새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새는 날아다닌다가 일반화. 그래서 이때 나비, 매미, 잠자리보다 곤충이 훨씬 더 상위 계층에 있는 용어여야 된다. 유추는 아까 설명했지요. 유추가 바로 귀납 추론이라는 거야. 얘는 공통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네. 아, 그러므로 여기에게 있는 특성 A가 여기에도 있을 거야. 이것이 유추가 되겠습니다. 묘사는 여기서 볼만한 용어는 우리 있는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언어로 생생하게 그려내는 방식이다. 특징은 뭐다? 구체성이고 감각성이다. 이 정도. 감각이 뭐라고? 오감이 사용이 되었다. 자, 서사는 뭐다? 우리 이 글이 서사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시간의 경과. 자, 아까 말했지. 사건을 누가 한다고? 인물과 사건이 나와야 된다고. 자, 서사는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연습을 가볼게요. 자, 지금 그 다음에 125번, 5번 문제에 있는 이 페이지는 문단별로 아까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요약을 하자.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엮어내자. 그래서 전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찾아보자 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서 보듯이 그 지문, 그 뒤에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봅시다. 시작.
해주세요. 자, 그래. 이 질문이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구성이 약간 좀 신선할 수 있어요. 볼게요. 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서 보듯이 인체는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미적 대상이다. 왜냐?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단어 나오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을까? 앞에? 이제 이후에? 자, 우리의 인체는 완벽한 좌우 대칭이래. 이유는 뭐냐? 미적인 요소뿐 아니라 좌우 대칭이 인간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대요. 인간은. 예를 들면 한쪽은 신을 신고 한쪽은 맨발인 채 걸어봐라. 자, 굽높이가 2-3cm에 불과한 신이라도 상당한 불편을 느낄 거야. 이 상태로 오래 걷다 보면 척추나 근육에 상당한 부담이 느껴질 거야. 자, 이것이 바로 근거가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뭐라고?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좌우대칭이 유리하다. 어떤 사람은 인체를 자세히 본 후 아닌데 눈은 짝짝이고 손가락의 길이도 다른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 몸이 본질적으로 좌우 비대칭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 자, 그것은 수정란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나 성장 과정에서 환경으로 요인으로 생긴 차이일 뿐이야. 뭐가요? 뭐 손가락이나 이런 것이 일부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만약에 탄생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면 동일한 유전자는 몸에 대칭되는 부분에서 동일한 결과를 내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발생 안정성이라고 부른다. 자, 다시 말해서 발생 안정성이 클수록 더 대칭적인 외모를 갖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다? 제일 먼저 인간이 좌우 대칭인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근거는 블라블라. 자, 탄생 환경이 안정하다면 그럴수록 더 대칭이다. 그래서 이 문단의 주제는 바로 발생 안정성의 개념 정도. 여기다 써볼까? 첫 번째 문제. 자, 발생 안정성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설명했어. 1번 문단에서는. 2번 문단. 근데 뱃속의 사정은 전혀 다르대. 자, 하지만이라고 나왔어. 그럼 내용이 반전되겠지. 좌우대칭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아니래. 인간을 포함한 많은 척추 동물에서 심장과 위는 왼쪽, 간과 맹장은 오른쪽에 있어. 또 반면 대부분의 무척추 동물은 심장이 왼쪽에 있지 않고 심혈 관계가 비대칭 구조가 아니야. 예를 들면 비대칭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대칭 구조라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지렁이는 심장에 해당하는 기관이 몸의 여러 마디에 걸쳐 정중앙에 놓여 있고, 자, 갑각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 척추 동물과 무척추 동물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진화했다라고 보니 척추 동물을 좀 더 진화했다라고 보기도 하잖아. 근데 무척추 동물이 오히려 내장 기관이 대칭이고 척추 동물은 비대칭이래. 자, 심장을 비롯한 장기의 비대칭은 척추 동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뭐예요?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의문을 제기. 그래서 여기서의 두 번째 문단에서의 주제는 우리 무척추 동물이나 갑각류와 달리 척추 동물은 오히려 장기의 비대칭이다.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자, 첫 번째 문단은 인간은 겉이 대칭이야. 두 번째 문단 근데 속은 비대칭이야. 왜 이럴까? 자, 그것은 동물의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선택 때문이라고 답을 내고 있네요. 자, 몸이 커지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 첫째 뭐를 해? 중력을 이겨내야 돼. 자, 그래서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문제인데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자, 동물의 내부 골격에 부착된 많은 근육은 몸을 유지하고 움직이게 해준다. 자, 두 번째, 몸이 커지려면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 동물의 심장은 자, 우리 아까 뭐 얘기했지? 장기의 비대칭이지. 그러면 중력에는 상관이 없네. 장기의 비대칭이. 두 번째 바로 이 산소가 비대칭의 원인이 되겠네요. 오케이? 장기 얘기하는 거야. 자, 동물의 심장은 몸 전체에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 더 커지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된대요. 만약에 심장이 몸의 한가운데 대칭적인 구조로 존재한다면 혈류량이 많을 때 흐름이 막혀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나선 모양으로 배치돼야 피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나선은 비대칭이지, 그러므로 심장 역시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장기가 몸 중앙에 일렬로 놓이면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생겨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고등 동물에게 대장이나 수장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가 않아. 그러므로 장기는 일직선보다 나선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는 장기의 비대칭에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답이 자, 동물은 이 몸이 커지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문제가 중력과 산소인데 뭐 중력은 답이랑 상관없고 바로 이 산소 부분이 두 번째 문단의 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혈관도 나선형, 장기의 배치, 바로 이 영양분을 필요로 여기서 그리고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후는 산소랑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죠? 얘는 산소와 상관이 없어. 첫째, 둘째, 셋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셋째 이렇게. 그래서 영양분을 위해 대장이나 소장의 길이도 나선형이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척추동물의 장기가 왜 장기가 비대칭인지 그 요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바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위해서. 라고. 자, 네 번째 문단. 또한 자, 척추동물은 우리 또한이라는 단어는 이제 앞에서 한 말과 대등하게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잖아. 몸의 안과 밖이 모두 비대칭인 원시 동물체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어. 여기 잠깐 봐봐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문단인데 장기의 비대칭은 왜일까? 이게 첫 번째 주장인 거야. 그러니까 이론인 거지. 두 번째 이론인 거야. 이건 아예 좀 다른 접근인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원래 비대칭인 원시 생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결국 원래 비대칭인 거라고.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에서 뭐 혈관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배치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비대칭이 내가 인간이 된 건데요 라는 설인 거야. 여기서는. 자, 진화 과정에서 겉은 좌우 대칭점을 회복했지만 내장은 그대로 비대칭으로 남아있다라는 새로운 다른 주장인 거야. 영국의 고생물학자인 리처드 레퍼리스 박사는 이용했죠. 5억 년 전 생존했던 동물이 오늘날 급히 동물과 척추동물의 조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 증거로 가장 대칭적인 동물로 뽑히는 불가사리를 제시했어. 불가사리 성체는 별처럼 오각형의 방사대칭이지만 그 유생 어린 애기는 좌우 비대칭이다. 이것이 불가사리가 원래 비대칭이었던 원시 극피동물에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라고 리처드 레퍼리스 박사의 주장이야. 그 주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 내용은 척추동물의 장기가 비대칭술밖에 없었던 그 요인, 두 번째 요인을 그러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 앞에서 언급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의 내부는 분명 비대칭을 이루고 있어. 이거는 사실이죠. 팩트지. 자, 과학 세계에서 비대칭이보다는 대칭이
더 과학적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체 내부처럼 비대칭이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일 수도 있다라는 뭐 하나의 교훈 같은 메시지로 문장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문장의 주제는 비대칭은 어떠하다? 비대칭 또한 그치? 왜 비대칭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비대칭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자 그래 화제는 뭐다? 그래 이 글의 화제는 척추동물 장기의 비대칭. 자 글의 종류 뭐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지. 설명은 세 번째 글의 주제 비대칭적인 척추동물의 장기. 자 척추동물의 장기는 비대칭적이며 이는 산소 및 영양 공급의 효율성과 진화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화제의 범위를 한정해서 반론으로 끝난 문장이 아니지. 두 번째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여 두 가지 견해가 나오기는 했어. 하지만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글이 아니다. 세 번째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규명을 통해 의견을 강화하였다. 여기는 의견을 나타내는 글이 아니라 설명하는 글이잖아. 그래서 의견의 X. 4번 대응되는 견해를 비교하여 대응되는 견해 딱 답이 5번이에요. 가설을 소개하여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이해, 현상의 원인, 장기가 왜 비대칭일까? 그 원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해,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한 개만 더 봅시다. 이데아론을 가볼까요? 이데아론. 제가 많은데, 이데아론 말고 우리 그거를 가자. 뒤에 개미 나오는 정치인과 개미 그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정치인과 개미. 왜냐면 이게 140 문제 때문이야. 자, 이건 시간 많이 안 줄 테니까 5분 안에 한번 해봅시다.
첫째, 자, 이거는 화제를 제시하는 흥미를 유발하는 것. 언젠가 선거를 앞둔 유럽의 모 정당에서 개미를 그들의 상징물로 정한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그 의도는 뭐야? 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한다. 자, 어떤 정당에서 개미를 상징물로 정했어. 그 의도는 이러이러했어. 자, 뭐 주제 정도는 선거에 개미가 활용이 되었다. 뭐 그 정도. 자,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얘기지. 개미와 배짱 이야기는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한낱 우화라. 자, 이솝은 배짱이를 여름 내내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노래만 부르는 곤충으로 묘사했어. 그러나 배짱이가 쉬지도 않고 계속 노래를 하는 까닭은 놀고 싶어서가 아니야.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 암컷들에게 잘 보여 많은 자손을 퍼뜨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 생존이라는 거야. 자, 노래를 부르느라 자신의 위치가 포식동물에게 알려지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 종족 번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였어. 여기서는 뭐다? 우화와 달리 배짱이는 이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였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지. 자, 다시 우리 정치로 가보자. 생산적인 일에 일찌감치 던져버리고 그저 유권자에게 잘 보여 표모는 일에만 열심인 듯한 직업 정치인들의 이미지에는 오히려 배짱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여기서의 배짱이는 실제 배짱이가 아니라 우화 속에 놀고 먹는 배짱이야. 모름지기 정치를 한다는 이들은 대개 한미천 마련한다. 그저 허구한 날 표를 쫓는다. 이 글쓴이는 지금 정치인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그리고 유권자를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정권 획득을 통하여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분주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자, 배짱이 수컷 역시 이건 실존의 배짱이네요. 자, 번식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몸을 살찌운다. 자, 일단 배짱이 암컷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노래만 부른다. 이 배짱의 노래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행위이다. 여기서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 지금 배짱이와 그죠? 비슷한 점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어떤 점이 비슷하대? 얘들은 자, 정치를 잘하는 이는 한비천을 마련해. 그 다음에는 표를 쫓아. 자, 정치인이 국민에게 하는 일이야. 뭐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해. 미천을 마련한 다음 구애를 하는 거지. 표를 주시오. 왜? 우리가 집권정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배짱이 역시 어떠하다? 번식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먹어. 살을 찌워. 하고 나서 암컷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예요? 노래만 부르며 구애를 한다는 거지. 얘들아, 이런 게 뭐라고? 두 개가 이런 공통점이 있네 라는 거지. 공통점이 있으면도
여기서 다에서는 이제 선거운동에 나타난 이 정치인 배짱이들의 모습이 주제가 되겠죠. 자, 이솝우화가 아니더라도 우화가 아니더라도 개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지런함의 대명사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실제로 개미굴 앞에 앉아서 내려다보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개미의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솝우화에서도 개미를 부지런하게 표현하고 있죠. 실제 개미도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아. 하지만 개미는 집단 전체로 볼 때나 부지런한 것이지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부지런한 건 아니네. 물론 종에 따라 다르고 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어느 집단이건 일하는 개미들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에 비해 2배는 넘는 개미들이 꼼짝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지런한 개미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개미의 다른 모습이 있다. 자, 이제 말을 볼게요. 또 개미 사회에서는 여왕개미와 일개미가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구분된다. 일개미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왕개미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일개미와 여왕개미는 유전자적으로 다른 게 아니야. 다만 보다 다르게 자랄 뿐이야. 일단 여왕이 되면 똑같이 암컷으로 태어난 다른 일개미들을 부리며 자기 혼자 번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다. 자, 그런데 다른 일개미 암컷들이 알을 낳지 않는 이유는 생식기관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여왕개미가 그들이 알을 낳지 못하게 화학적인 장치를 한대요. 이른바 여왕물질이라는 페로몬을 분비하여 수태할 수 없게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뭐와 같아? 인간 사회에서 권력을 잡은 세력이 각종 강압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과 또 비슷하대요. 자, 그러니까 글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우리 배짱이 실제와는 달라. 정치인이 배짱이와 유사해. 개미 실제와는 달라. 근데 그 모습이 뭐와 유사해? 정치인과 유사해. 자,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는 개미 사회와 유사한 우리 권력자, 인간 사회다. 물론 집단을 위한 것이기라는 거는 하나, 여왕개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딸들에게 강제로 불임 시술을 해가며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자, 가끔 굴 한쪽 구석에서 따로 알을 낳아 기르는 일개미들이 발견이 되는데 발각되는 날에는 가차없는 숙청이 뒤따른다. 여기서는 보다 여왕개미가 아주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정당으로 가볼게요. 한 정당이 스스로를 개미로 놀고 비유한 것은 자신들이 놀고 먹는 일개미처럼 되고 싶은 건 아니야. 우리 개미가 여왕개미가 있죠? 일개미가 있죠? 근데 일개미도 종류가 둘이 있었지. 놀고 먹는 개미가 있고 부지런한 개미가 있고. 자, 개미가 놀고 먹는 개미가 많아. 우리 생각과는 달라. 여왕개미는 굉장히 권력을 휘둘러. 우리 이 정당에서는 이 부지런한 모습을 갖고 싶어 했잖아. 자, 놀고 먹는 일개미처럼 되고 싶다거나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 위에 군림하는 여왕개미처럼 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대요. 이런 정당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이지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당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 부지런한 개미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정당들이 어떠한 정당일 수 있다? 여왕개미 같은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놀고 먹는 일개미 같은 정당이 또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 글은 무엇이다? 그냥 단순히 어떤 팩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굉장히 숨어있잖아. 비판하는 글입니다. 자, 글의 화제는 정당이야, 정당. 개미를 상징물로 내세운 정당. 글의 종류는 뭐다? 논설문이야.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는 무엇이다? 자, 개미 사회를 통해서 볼 때 이 정권 획득만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의 모습은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한 노력으로 비춰지기에 이런 정당은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다고 볼 수가 없겠다. 자, 그래서 140,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기억이 내가 뭐라 그랬지? 그 전체적으로 유추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어. 두 개가 공통점이 있을 때 다른 면이 있겠다. 유추. 그럼 여기서 유추를 사용하는 게 뭐야? 무엇입니까? 찾아보셨어? 우리 1, 2, 3, 4, 5번 각각 뭔지 한번 보자. 1번. 그가 벤처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이것이고 둘째 이것이다. 이런 걸 뭐다? 하나, 둘, 셋. 쭉쭉쭉 나열했지? 1번, 10번. 내가 요 연습을 좀 해보자고. 두 번째. 고대 소설이란 일반적으로 개화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예시. 자, 우리 첫 번째 고대 소설이 일반적으로 개화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을 말한다. 우리 여기까지는 뭐예요? 아까 우리 했잖아. 뭐 했어 저게? 단어가 생각해. 우리 뒷부분 여기서 예시를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부분은 지정. 고대소설이란 이것이다. 지정. 3번. 누런 문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맨 사나이 셋이 한말로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바울을 앞에다 내세웠어. 시간의 흐름으로 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서사. 4번. 비자나무 바둑판 중에는 간혹 갈라졌다가 다시 붙어서 복원력을 보이는 것이 있어 특급품 대접을 받는다. 비자나무 바둑판.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둑판도 망가졌다가 완성이 되면 더 좋은 게 돼. 사람도 잘못했다가 고치면 더 훌륭해질 수 있어. 유추.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사람도 그러하다. 자, 마지막 5번은 묘사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연습들,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을 머릿속에만 넣고 이거 안